해칭은 석유회사, 항공사 및 기타 에너지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회사들이 시장 변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인기 거래 전략입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 오일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유가를 고정하기 위해서 매도 해지를 사용합니다. 부채가 높은 회사들은 은행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잘못된 해지 전략으로 인해 고액의 보험료를 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 보고에 따르면 77개의 원유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에 금융 해지가 적용되는 생산량과 점유율이 증가해서 미국 총 원유 생산량의 36%에 해당합니다. 석유 판매 시 받을 수 있는 특정 가격 또는 가능한 가격 범위를 고정하기 위해서 해지 계약을 체결하여 가격 변화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수익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해칭이 먹히는 이유는 원자재 시장이 보통 사이클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한번 오면 생산량이 줄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기회를 포착하면 투자가 늘고 그러면 또 생산량이 늘고 또 가격이 하락이 오고 결국 위기가 또 오고 뭐 이런 거죠. 금융 파생 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해칭을 합니다. 첫째, 고정 스왑. 고정된 유가를 받는 맞춤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를 45불에 고정되어 있으면 생산자는 현재 유가가 무엇이든 45불을 받는 겁니다. 간단히 현재 유가가 45불보다 높으면 손해고 낮으면 이익을 보는 거죠. 그 대신 해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참고로 해지 비용은 상품의 종류, 자산, 위험도, 기간, 유동성 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유가 변동성이 클 때 특히 더 비쌉니다. 두 번째, 양방향 칼라. 기업은 풋옵션을 매수하여 미래의 특정 가격에 원유를 매도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옵션 매수자에게 특정 가격의 원유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해지 비용은 비교적 적습니다. 예를 들어 35불과 50불에 세팅해 놓으면 만약에 현재 유가가 35불과 50불 사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35불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이득을 보는 거고 50불보다 높으면 그 차액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세방향 칼라. 생산자는 추가 바다 가격을 설정하는 추가 풋옵션을 판매하여 생산자가 잠재적으로 해칭 작업에서 이득을 얻거나 현재에 가까운 더 비싼 풋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격이 바닥 아래로 떨어지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불, 50불, 70불로 세팅을 해놓으면 유가가 50불에서 70불 사이면 아무 일도 없고 50불보다 낮으면 차액의 이득을 보고 40불보다 낮으면 차액의 손해를 보고 70불보다 높으면 차액의 손해를 봅니다. 비용이 없다 보니 생산자들이 선호하는 해칭 전략이었습니다. 세방향 칼라는 유가가 횡보할 때 잘 작동하는 편이지만 코로나 사태처럼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하면 온전히 보호를 못해줘서 제일 생산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파이오니어가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치킨 게임이 한창일 때는 원유 판세 상품의 85%를 고정 가격 수합으로 하다가 2019년부터 최악은 지난 것 같아서인지 다시 3방향 칼라로 전환합니다. 파슬리 에너지와 옥시덴탈도 마찬가지로 이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뭐 CLR처럼 해치 일도 없던 회사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현금 관리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방향하다 보니 고정 수확과 양방향 칼라는 다시 늘었고 세방향 칼라는 감소했습니다. 미국 생산자 중에 해외 생산이 많거나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은 브렌트 유가에 해칭을 하기도 하는데 해가 갈수록 수출이 늘다 보니 비율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코로나 직전인 2월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 한국, 영국 순으로 많이 수출했습니다. 77개 회사 중에 올해 생산량의 60% 이상을 해치한 회사도 작년보다 8개 늘었고 그중 50% 정도가 유가 48불에 해칭되어 있습니다. 옥시의 2020년 해칭을 보시면 브렌트 유가에 되어 있는데 코로나 한창일 때는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제 유가가 슬슬 올라오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DVN, 대본의 2020년 할증을 보시면 수합은 38.57불에 되어 있어서 현재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합병하기 전에 대본의 올해 손익분기점이 38불 정도였는데 사실상 미래의 가격 상승을 포기하고 손실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딱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양방향 칼라는 51.47불에 되어 있습니다. OBV, 오빈티브가 올해 코로나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구원의 은총은 단기적으로 해지가 매우 잘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3분기를 보시면
하루에 총 175배럴이 해치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생산량의 95%였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44.6불에 수합된 거죠. 간단히 말해서 3분기 실적은 OVB가 석유 가격에 거의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분기의 유가 등락에 따라 OVB가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유가 등락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4분기에도 수합은 3분기의 양의 반 정도로 줄었지만 52.95불에 되어 있습니다. 세 방향 칼라도 급락만 없다면 나쁘지 않고 43불 위로 올라오면 꿀이죠. 2021년에 해칭은 거의 사라집니다. 셰일 생산자 중에 50% 정도는 2021년에 해지를 했는데 해지한 생산량은 올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유가 반등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올해 같은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러한 해지 덕분에 오빈티브는 배당금을 연간 9,700만 달러를 쓴 후 프리캐시 플로우 중 빚 갚는 데 조금 더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로 올해를 잘 버티고 내년에는 더 큰 비용 절감으로 WTI 유가 35불과 천연가스 2.75불부터는 배당금을 지급 후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2021년에 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가능한 이유는 2019년에 이미 개발만 해놓고 생산까지 완성하지 않은 인벤토리 유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2022년 이후에 유가가 그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CEO는 이미 받고 있는 업계 최고 연봉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아니면 나가리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